네, 여러분들 먼저 한동훈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았죠. 최상병 특검법 단결로 막아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한동훈과 윤석열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한동훈이가 태도를 이렇게 바꿨을까? 우리가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가 급할 게 있습니까? 한동훈이는 급할 게 없어요. 시간은 지편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의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대선도 멀었고 갑자기 탄핵이나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선긋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는 아직 2년 반 후 거의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벌써부터 선긋기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느긋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최상병 특검법 부결된 건 단결로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하냐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자세히 보시면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자마자 자기 스타일대로 주장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윤 세력과 시작부터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동훈의 어떤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당을 이끌어. 현재는 추경호 쪽이 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정책위 의장을 보시면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책위 의장은 그 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새로운 당 대표가 딱 오면 자동으로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퇴를 해요. 응? 정책 의장이나 이런 사람 사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또 갈등의 불씨가 돼요. 그래서 이 정책 의장을 원래는 임명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를 여러분들 봤죠. 결국은 왜 그러면 TK에서도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응원을 했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TK는 어떤 지역이죠? 무조건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이라는 저희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니지만 나름 국힘당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TK는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이에요. 그 지역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호남, 그러니까 비교되는 건 호남이죠. 호남에서 왜 국힘당 후보를 찍지 않습니까?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반민주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당 후보를 찍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TK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다. 천만의 말씀. 국힘당은 반민주당의 세력들이 많은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동훈이가 당선이 되냐? 지금 대통령으로는 이재명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표를 준 거예요. 왜? 윤석열은 자기네가 봐도 낙제점이거든요. TK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TK에서도 많다 보니까
윤석열은 이재명 이렇게 나가다가는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위기감에 한동훈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한동훈을 TK에서 찍었냐? 민주당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겠다는 위기감에 한동훈 미래의 권력에게 투표를 해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빠르죠. 국힘당을 분석할 때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국힘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들이, 정치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보다는 한동훈이가 이재명과의,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차기에 이재명과 붙을 사람이잖아. 윤석열은 끝났다는 거예요. 국회 TK 지역에서도 윤석열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한번 봅시다.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를 분석을 하면요. 이번 한동훈이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랑 이번에 선거 최고위 도전자들, 당대표 도전자들을 대통령실에 불러갖고 만찬을 했죠. 그 만찬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대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두지 말고 주위에서 다 잘 도와줘라. 이게 덕담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덕담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스타일은 한동훈이가 설치지 않게 당에서 잘 견제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새 지도부 축하 자리에 굳이 원희룡과 나경원을 부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죠. 진짜로 한동훈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랑 으르렁거렸는데 얼마나 불편한 사이겠습니까? 원래 한동훈만을 위한 잔치였다 그러면 원희룡이랑 나경원이를 부르면 안 되죠. 견제 작전이었죠. 응? 새 지도부 축하 자리인데 왜 전당대회 과정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걔네들을 불편하게 데리고 왔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찬장이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면서 막 조선이나 여기저기서 막 나오죠. 여태까지 만찬장에 등장했던 사람들,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건희입니다. 이 만찬장이 화기애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김건희의 불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만찬장이 얼마나 불편한 만찬장이었냐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과 같이 한동훈과 격이 없이 지내고 동지라고 했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동훈씨 너무 잘됐다. 씨발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주가 조작 사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자리에 김건희가 안 나와요. 김건희가 안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니까 안 나온 거예요. 윤석열은 바지니까 뭐 나야 뭐 동훈이랑 뭐 몇십 년 뭐 같이 근무했으니까 속 없으니까 동네 바보 형이니까 나가서 한동훈이랑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번 선거에 개입은 김건희였잖아요. 한마디로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진 거에 분노에 김건희는 벌벌벌 떠는 거죠. 지금 이미 둘 사이는 끝난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었으면 윤석열이가 속없이 얘를 바로 그날 불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저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보냐면 이번 선거는 결국은 김건희 대 한동훈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김건희의 패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당대회 불개입. 전당대회 불개입이라고 천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야 희룡아, 아 예 형님, 너 나가. 저 말입니까? 저는 국무총리 나갈 겁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친윤 후보가 없잖아. 동훈이 새끼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간대잖아. 제가 지금 그래서 나가라고요? 그래갖고 등 떠밀려서 원희룡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친윤의 후보가 없었어요. 친윤의 후보가 없었다가 갑자기 한동훈이가 등판하니까 부랴부랴 원희룡을 등 떠밀어서 민 게 누구냐? 김건희예요. 그쵸? 그래서 누가 봐도 전당대회 불개입한다 그러더니 원희룡을 등 떠밀어서 김건희가 내보내고, 왜 김건희가 이제는 예전만큼 한동훈만큼 김건희가 원희룡을 믿죠. 희룡이 오빠는 내 양평 고속도로 막아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이 높겠어. 희룡이 오빠는 내 양평 고속도로 엄마 내 그 한 건 해먹으려고 한 거 다 희룡이 오빠가 막아줬잖아. 응? 희룡이 오빠가 막아주다 보니까 해롱이가 됐어 진짜 지금은. 응? 진짜 잘 표현했네. 예전엔 좀 뭐 보수의 개혁파 이렇게 했더니 애가 요즘에 해롱해롱 돼갖고 그군지 뭔지 애가 뭐가 됐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친윤이 원희룡을 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었고, 그쵸?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 봐도 이번에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만찬에. 이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표정이, 이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 한동훈의 모든 의미심장한 얼굴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납작 엎드려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잘하게 나겠다라고 주접 떨죠. 한동훈이가 진짜 그럴 인간일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응?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야 진짜 한동훈이가 저는 이 표정을 보면서 한동훈이는 이제 윤석열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딱 그 표정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이 표정 보세요. 예전 같으면 윤석열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겠죠. 이 표정 봐요. 이거는 웃는 것도 아니고 이 표정으로 보세요.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쵸? 예전 같았으면 윤석열이가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서라도 뭔가 던지면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표정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쵸? 한동훈이는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서 이제 윤석열이가 쥔 카드가 있을까요? 윤석열이는 이미 앞으로 윤석열이가 살 방법은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합성사진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집권을 아직 반 정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엎드리고 김건희 수사도 저렇게 해주지만 결국은 윤석열이가 나중에 살 거는 민주당에게 권력을 뺏기면 김건희 대통령이나 윤석열 그 영부인은 결국은 얘네들은 감옥 가요. 그럼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는데 윤석열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뭐 3.1 천하 말 같지도
안 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캐비넷, 윤석열, 김건희 캐비넷 누가 더 큰 데미지를 보냐? 타격은 윤석열이 입죠. 그렇죠? 한동훈이도 주가 조작이나 뭐가 있고 한동훈 특검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김건희의 어떤 캐비넷, 주가 조작, 디올백 수많은 것들이 걸려 있죠. 결국은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이가 직접적 타격을 입죠. 이것도 못 써요. 한동훈 캐비넷 때 윤석열, 김건희 캐비넷 누가 더 데미지 입냐 개싸움하면 죽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살라 그러면 한동훈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금이야 검찰 권력 믿고 윤석열이가 인사권자로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좀 큰 소리 치고 아직까지 권력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지랄 떨지만 좀 있으면 이 표정으로 변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옆에서 지져도 이제 나중에는 1년 후면 점점 예전에는 눈을 마주쳤어요. 예전에는 윤석열과 눈을 마주치다가 지가 이제 윤석열을 이기고 지가 권력을 잡으니까 앞을 보고 좀 있으면 윤석열과 등을 돌립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맞죠. 그렇죠? 예전에 집권 1년차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무슨 말만 해도 윤석열의 입과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없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를 하려고 앞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시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과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인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영부인이랑 김건희 대통령이 지가 대통령이고 여기저기 아직도 친윤, 비윤 이런 소리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국힘당 의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아직 임기가 남았고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돼갖고 원내에서는 추경호가 버티지만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에요. 내년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친윤은 원내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친윤 의원들이라는 말이 듣지만 조금 있으면 너도 나도 난 친윤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를 도모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친윤 의원들이 자기 지방, 자기 동네에 자기가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시의원, 구의원도 자기 사람들로 당선시키려면 자기는 친윤이 아닌 친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지방선거가 내후년에 있는데 지자체장, 시의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만들려면 어떻게 해? 이 사람 친윤이야. 그러면 경선에서부터 깨집니다. 친윤이냐 친한이냐를 보고 이제 경선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밀고 있는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자기 사람이 돼야지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 재선에 또는 3선에 어떤 뭐 다선의 발판이 되잖아요. 시간은요 윤석열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응? 지금이야 추경호 임기 이제 해봐야 한 10개월 남았나요? 다음 원내대표는 절대 친윤이 안 돼요. 응? 절대 권력은 죽은 권력에게 줄 서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우리가 왜 검사 독재 정부라고 얘기할까요? 응? 검찰권이 사유화된 거예요. 그렇죠? 검찰권이 김건희라는 개 호로 잡에게 윤석열 앞잡이를 통해서 김건희가 검찰권을 사유한 겁니다. 검찰권을 김건희가 사유하지 않았으면
검찰들이 신분증 내고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응? 검찰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몇 년째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일까요? 현직 대통령 부인을 건드리는 것은 바보라는 걸 스스로들이 알아요. 힘 빠진 권력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던 게 검찰의 여태까지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검찰은 절대 힘 있는 권력을 물어뜯지 않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비판해도 윤석열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물어뜯지 않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김건희가 검찰권을 사유했기 때문에 검찰을 경호처에다 부르는 거예요. 응?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휴대폰 내놓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신분증 내놓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나는 왜 그러면 휴대폰을 뺏었냐? 뭐?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 대한민국 검찰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을 얼마나 가짱게 봤으면 휴대전화를 왜 뺏었냐라고 하니까 밖에 테러리스트들과 이래갖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까? 응? 저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이창수 즉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왜 이창수를 즉시 탄핵을 해야 되냐면 이창수도 검사잖아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창수는 검찰총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극상을 했잖아요. 검찰 쿠데타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1인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1인자예요. 그런 검찰의 총장을 패스하는 검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주의 검사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배제시킨 거예요.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공무원의 하극상에 사실상 이거는 명령 불복종이에요. 상명하복 체제 아닙니까? 검찰. 응? 왜 이창수를 왜 탄핵을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어서 감찰 착수했다, 진상 파악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예요. 검찰총장이 어떻게 못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줘야죠. 국회에서 탄핵을 해줘야지 이창수 직무정지가 되고 결국은 다른 중앙지검장이 오면 이따위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응? 이창수만 비판할 게 아니라 민주당은 국회 입법 권력에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파면당하고 검사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반발할 일입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라고 해도 국회가 헌법 작용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국회의 어떤 국회법이 작동을 한 건데 어느 나라 공무원이 반발을 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헌정 질서를 짓밟는 총없는 쿠데타예요. 어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언론들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검사들이나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하면 바로 징계 떨어집니다. 검사들은 왜 마음대로 지네끼리 검찰 회의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요. 인사가 불만이었다 그래갖고 검사장 회의를 하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디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을 해요? 응? 저는 검사들도 가차없이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검사 탄핵 이런 것도 없애야 돼요. 그냥 파면 조치해야 돼요. 응? 지네들은 무슨 다 고위공직자라도 검사들은 파면이고 일반 공무원, 아니 검사들은 탄핵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입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그냥 파면해버려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집단행동하는 검사들 다 기소하고 주동자 구속해야죠. 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왜 이창수는, 왜 검사들은 반발하면 검사들의 반발을 진정시켜야 됩니까? 난 그게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검사장 회동, 평검사 회의. 아니, 어떤 공무원 조직이 만약에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뭐 한다 그러면 집단 해고하잖아요. 교육부는 집단 해고가 자연스러운데 평검사들이 어디서 공무원 나부랭이 새끼들이 인사에 마음이 안 든다 그래갖고 집단 행동을 해요. 응? 이게 왜 그러냐?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해도 아무도 검사들을 기소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사들이 아무리 그런 짓거리를 해도 아무도 기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진짜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기소를 왜 독점합니까? 응? 기소청, 공소청 분리해갖고 서로 견제시키고 기소권도 다른 중대본에게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검사들이 집단행동하면 중대본에다가 고발하면 중대본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응? 그러면 그게 재판으로 회부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저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검사는 특별한 공무원이에요? 응? 공무원들은 다, 모든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죠?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러죠? 그건 옛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결국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검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검찰을 위해서 일합니다. 응? 미친놈들이죠. 응?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응?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탄핵. 민주당 이제는 여태까지 탄핵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불안함, 그거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회는 원래 탄핵 소추권을 준 거예요. 고위공직자들, 그래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권을 준 것이고,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 보장받는 임기를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국민들이 그 5년의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대통령 5년을 국민들이 뽑아준 것은 5년 동안 당신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우리는 당신에게 5년의 권력을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믿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당신이 얘기한 거랑 당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머지 3년은 못 맡기겠소 라고 하면 그 계약 파기는 언제든지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 계약 파기를 원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발휘하는 겁니다. 응? 탄핵은 남발하는 게 아니라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회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잘 활용하라고 했지 않고 국회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검사 탄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판사 탄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문제 있는 검사들, 문제 있는 판사들 즉시 탄핵했다 그러면 탄핵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한 주축인 검사들도 탄핵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소추권을 준 거예요. 입법부가 법만 만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라고 그래서 탄핵소추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라도 국회의 제 기능을 하라고요. 잘못된 공무원들, 잘못된 고위공직자들, 그동안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 파렴치한 검사들, 왜 조작하는 검사들, 없는 죄를 만드는 검사들, 있는 죄를 덮는 검사들 왜 탄핵 안 합니까? 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검사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말이 왜 대한민국의 불문율 같이 생겨났을까요? 판사의 죄를 물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 말 맞죠? 우리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으면 무조건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은 없겠죠.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대중적이 됐겠죠. 여태까지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 탄핵이라는 이런 절차적으로 얼마든지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판결이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든 모든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상식에 어긋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왜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행하는 국회가 왜 무조건적인 사법부의 판단은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잘못을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법부의 판단을 묻지 않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물으면 마치 그게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을 유목조목하게 따지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따지고 그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은 묻지도 마 따지도 마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국회의 잘못에 의해서 사법부는 헌법 위에 판사가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안 그래요? 판사도 내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는 판사가 나와야죠. 왜 검사들은 사과하지 않고 왜 판사들은 사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당연시되는 나라를 만들었냐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시작은 사과하는 검사, 사과하는 판사들이 나오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올린 기소가 문제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자기가 검사도 실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 제가 기소한 사건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내린 판결은 여러모로 부족한 판결이었고 제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판사들이 나오는 그런 사법부가 바로 그런 날이 올 때 바로 사법부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법원 행정처를 바꾸고 무슨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판사들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개 숙이는 판사와 고개 숙이는 검사들이 나올 때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검찰이 바로 서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판결을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사형을 당해도 그 어떤 판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생명을 앗아가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기소를 했던 인간들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게 바로 헌정질서 문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국회가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자 의무예요. 잘못된 공무원들 탄핵하고 국민들이 준 권리입니다. 권력이에요. 그걸 안 썼기 때문에 사법부가 오만해지고 검찰이 오만해졌던 거예요. 저는 탄핵은 일상화돼야 되고 그런 탄핵에 역풍이 없다.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는 멈추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그러고 나서 홍준표 얘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홍준표가 한동훈을 왜 그렇게 공격하냐? 홍준표가 난놈이라서 하냐? 아닙니다. 홍준표는 아직도 윤석열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에서 진 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좌파 검사라고 가장 많이 비판을 했었죠. 이번 전당대회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꾸 한동훈이는 보수의 정통성인 이명박근혜라는 대통령을 구속시킨 놈으로 외부 인사로 끌어들여야만 다음 전당대회 대선 경선에서도 정통 보수는 나다라고 하면서 TK, PK의 표를 얻기 위해서 왜 한동훈은 잠재적 홍준표의 대선 경쟁자잖아요. 어게인 윤석열 2가 되면 홍준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 당을 지키고 여태까지 보수 정치를 했던 자기가 저런 애송이한테 전당대회에서 또 고배를 마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홍준표가 계속 내가 정통 보수의 대표 주자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잠정적 자기의 경쟁자인 어떤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요번에 아마 홍준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윤석열 되고 나면 내가 보수의 이제 대표주자라고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TK, PK에서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몰표를 받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내심 대구시장으로 있는 자리가 안절부절할 겁니다. 야, 이러다가 또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에서 한동훈에게 밀리겠구나.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동훈이가 이번 전당대회를 압승을 하면서 한동훈이의 대선 가도는 사실상 다음 차기는 한동훈으로 낙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계속 박근혜를 징역 35년을 구형하고 이명박을 구속을 시켰다. 정통 보수는 절대 자기 정당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한동훈이는 보수가 아니다. 쟤는 좌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아이디어. 제가 이번 이진숙 청문회나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이나 최혜병 청문회나 김건희 청문회를 보면서 예전부터 하던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국회법만 바꾸면 돼요. 저는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나
장차관이든 저는 여당 하루, 야당 하루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당, 야당이 같이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모든 국회의 인사청문회나 이런 기관청문회는 야당 하루, 여당 하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야당이 만약에 어떤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할 때는 야당은 도덕성, 그 다음에 자질검증에 집중으로 하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쉴드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쉴드를 칠 거면 니네 청문회 할 때 감싸고 빨아줘라. 그러면 국민들을 볼 때 야, 제 식구 감싸기 저런 형편없는 애를 어떻게 저렇게 감쌀 수가 있냐 국민적 비교가 되잖아요.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싸우는 국회 안 봐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사청문회거든요.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말도 같지도 않은 삿대질하고 고성에 갖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되면 야당은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에 치중을 하면요. 그럼 맨날 언론에서 그래요. 결국은 이번 청문회도 전문성과 어떤 그런 것들은 전무부라고 뭐 인신공격과 도덕성 질문이었다. 그건 국힘당 여당에서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만약에 이진숙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면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에 관해서 얼마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뭘 해보고 싶으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 국회법 개정해갖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감싸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이런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튀는 질문을 할 거라고. 국힘당답지 않는 한두 명은 나와요. 모두가 이진숙 후보장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안 물어봐요. 국힘당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법카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왜? 지네끼리 안에서도 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네끼리 안에서 다 똑같이 쉴드 치는 질문 하겠어요? 거기서 지네들 중에서도 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야당 같은 질문을 몇 건들은 나와요. 저는 우리가 왜 맨날 21대 국회도 정쟁의 국회, 싸우는 국회 왜 이런 걸 봤을까요? 대부분이 인사청문회, 국정조사예요. 전 국정조사도 모든 야당 따로 여당 따로 해서 국민들이 그 양쪽의 청문회를 보면서 여당 청문회를 본 소감, 야당 청문회를 본 소감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정당이 제대로 자질 검증하고 인사 검증을 했는지 국민적인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섞어 놓으니까 인사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좀 흠이 있지만 저 사람이 볼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기질도 있다. 우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를 뽑는 국무위원을 뽑는데 저 사람이 도덕적인 흥결은 좀 있지만 야 이쪽에 전문가는 많네.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운 거예요. 민주당은 도덕적 검증하면 저쪽은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쉴드 치려고 끼어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보는 건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 난무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민감한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당 하루, 야당 하루. 그래서 국민적인 평가. 전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 싸우는 걸 봐야 되냐. 자기가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 인사청문회를 골라봐서 아니면 둘 다 보고 싶으면 비교가 되고
민주당이랑 야권만 모여갖고 인사청문회 하면 얼마나 손발이 잘 맞나갖고 인사검증이나 도덕검증이나 자질검증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겠어요. 저쪽에서 말 중간에 끼어들릴 일도 없고, 안 그래요? 증인들 나오라 그래갖고,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증인들 나오라 그래갖고 얼마나 착착착착 진행되겠어요. 쉴드를 치고 싶으면 또 니네끼리 모여갖고 아36 해갖고 쉴드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판단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저는 이거 인사청문회법 바꿔야지. 더 이상 국민들이 항상 고성과 삿대질 보는 거는 청문회장, 인사 검증하는 자리.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국민들은 진짜 이 사람이 자질이 있나도 보고 싶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흥결이 없나도 보고 싶고, 이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냐 이것도 보고 싶은데 그거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제도 바꾸고 이거 얼마든지 국회법으로 바꾸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국힘당 애들 모여갖고 쉴드 치면 우리는 그냥 혀 차면서 웃으면서라도 볼 수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하고 그러면 고성과 삿대질 막말 그거만 그 다음날 기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국회의장한테도 저는 제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할 거고, 응? 아니 앞으로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국정농단 청문회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김건희 청문회를 합시다. 민주당끼리 하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나중에 김건희 특검을 할 때 여러 가지 청문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해 내겠냐고요. 특검도 야당이 특검이 아니라 청문회도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정농단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김건희 국정농단 청문회 지금 하잖아. 나중에 이제 특검까지 가갖고 민주당이 하면 척척척 진도도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국힘당 쉴드 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저 정당은 저 권력 주면 안 되겠다.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싸우다 보니까 그게 하나에 묶여갖고 국회 고성과 삿대질만 난무.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묻혀버리고.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방송을 너무 늦게 했는데도 이렇게 4,000명이 지금 2시가 가까이 되는데 4,000명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 시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체력이 예전만치가 않아요. 방송을 제가 한 12, 13년 차 지금 하다 보니까 체력이 예전만치 않아 갖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도 아무리 당대표는 정해져 있고 뭐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있어야 되는데 좀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부울경을 거쳐서 누적 득표율 90.89, 여기 김두관이 8.0인데 부울경은 김두관의 원래 그 텃밭이잖아요, 경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90.89라는 경선 합산 집계, 그렇죠? 이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당대표 후보자는 저희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부울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1등을 해서
총 합계는 정봉주 19.68, 김민석 16.0. 김민석이 5등이었거든요. 2등으로 따라 붙었고 3등이 김병주 14.76, 전현희 13.13, 이현주 12.12. 지금 탈락권에는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이렇게 지금 3명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현주 12.11 대 한준호 11.81. 지금 5등 6등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도 여기저기서 무슨 명심이 김민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김민석 작업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투표를 하십시오. 근데 결국 투표는 어디서 판결 나려면요, 호남이랑 서울 경기에서 나옵니다. 호남, 서울, 경기 이 세 군데에서 됩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후보감이 수석 최고위원감이 없어요, 제 눈에. 정봉주 의원은 좀 잘할 건 같지만, 정봉주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래서 수석 최고위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상 김민석을 안 믿어요. 김민석은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정봉주, 김민석이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좀 한 3선 중진급의 좀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다 재선들이에요. 이현주나 전현희는 좀 수석 최고위원감은 아니고, 정봉주 의원님은 맡겨놓으면 잘하기는 하겠죠. 하여튼 뭐 남은 일정은 이제 충남 충북 내일이죠. 충남 충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8월 3일, 4일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서울에서는 이제 대의원들 표를 하거든요. 왜냐면 대의원 표가 그래도 지금 한 명당 19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8월 3일, 4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투표율이 높고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 전남에서 사실상 1차 윤곽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서울 대의원 투표에서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는 누가 되든지 박수 쳐줄게요. 여러분 안티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응원하자고요. 정봉주가 좋은 사람들은 정봉주 찍으시고, 김민석이 좋으신 분들은 김민석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다들 좋은 사람도 찍어요. 이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지금 차상병 특검이 결국은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민주당이 더 센 차상병 특검을 올리겠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윤석열 탄핵 특검을 포함을 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상병 특검을 어떤 식으로 올릴 거냐면 구명 로비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100번이고 두드린다. 한마디로 최하병 특검은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쪽도 허구날 국민들, 최하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서 민주당이 불리하지가 않잖아요. 여론에서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론의 힘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쪽에서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국힘당이 계속 부결 던지는데 저쪽이 지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최하병 특검을 왜 반대하냐라는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올린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물론 사람들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부하는 국힘당, 이거 맨날 거부만 이거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좀 접점을 찾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하병 특검의 구명 로비, 요번에 이종호 어떤 문자 카톡 내용도 포함해 갖고 구명 로비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특검법을 예고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0번 더 강화된 해병 특검, 그 다음에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다. 한동훈이는 최상병 특검법은 단결로 막아낸 것이다. 지금이야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특검법 계속 올라가 봐요. 그러면 지도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영장, 이게 통신보존기간이 1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통신영장, 이 통신기록 보관이 1년인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수처 송찬진 공수처 수사 2부장 국회 청문서 답변에서 윤석열의 개인폰 통신영장을 기각시켰대요. 법원에서 모두.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대요. 여기에 윤석열도 포함됐었거든요. 법원도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놈들 없어요. 그러니까 최병 외압 의혹 사건의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종섭,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기훈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윤석열도 포함되는데, 윤석열 개인 폰이 통신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보니까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던 폰이다. 이게 말입니까? 검사 시절부터, 예전부터 사용한 폰은 영장을 기각하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사이로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네, 윤석열이 또 헛소리 했습니다. 개소리 했죠. 지방시대를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이 뭘 주장했죠? 김포도 서울 편입, 남양주도 서울 편입. 서울 편입 갖고 선거 치르려다가 다 입만 나불대고 전부 무산됐죠. 그렇죠? 그래놓고 입으로는 지방시대를 여는 게 저출생의 극복의 길이다. 구리도 서울 편입, 남양주도 서울 편입, 그 다음에 김포도 서울 편입. 이거 민주당이 좀 뚫어 물어야 돼요. 응? 이 새끼들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 속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죠. 응?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결국은 서울 과밀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참 정치를 거꾸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윤석열 이제 매국 정부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 역사문화 등재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에 윤석열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욕을 처먹어야 돼요. 인간들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분지 일본이 전체 역사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범 국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는 건 여기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조선의 강제 노역자들이 분명히 이거는 식민 지배의 전쟁의 아픔이에요. 이거를 무슨 역사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왜 이게 미친놈들이라고 하냐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본만 로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손 놓고 있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일본의 이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국제적 로비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인식도 아직도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안 그래요? 이거는 가장 주변 국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랑 연관된 거 아닙니까?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장에서 죽고 그랬는데 역사를 팔아넘긴 윤석열의 외교 참사예요. 역사를 망각한 정부예요. 미친놈들이죠. 일본이 약속을 했대요. 일본이 언제는 약속을 하면 지킵니까? 그 정부마다 어떤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사과한 것보다 그 이후에 극우 정부들이 나타날 때마다 망발을 해서 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를 한 게 더 크죠. 일본을 믿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응? 저는 이거는 정말 친일 매국 정부입니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역사를 일본에 팔아쳐먹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냐 자발적이냐라고 하니까 개별 사안이라고. 인간입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본인들도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 저딴 인간들밖에 없냐? 침몰하는 배에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딴 인간들이나 극우가 아니에요. 이준석은 극우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일본인보다 더한 민족 반역죄를 저거는 처단을 해야 돼요. 어디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자발이냐 강제냐를 대답 못한다고 합니까? 응? 독도는 우리 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요. 응? 미친 것들이에요. 응? 이런 인간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도 미친 거고,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우리나라가. 응? 대한민국 방송통신을 책임져야 될 인간들이, 수장이 일본보다 더 일본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으니 창피한 걸 떠나서 분노를 떠나서 진짜 이건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아휴,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라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준숙이라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금 3일째 지금 청문회를 했잖아요. 왜 3일을 했냐면요. 왜, 그러니까 관례대로 하면 장관 후보자는 하루, 그 다음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국회의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틀 정도 했거든요. 왜 3일을 했냐면요. 너무 자료 제출이나 그런 거에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게 위법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국회의 어떤 장관 임명제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어요. 3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한 거예요. 이준숙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지금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을 민주당이 즉각
탄핵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진숙이를 빵진숙이 버카진숙이를 임명하면 한 명이잖아요. 근데 방통위 그러니까 2인 체제로 지금 MBC를 지금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MBC를 2인 체제로 이게 뭐냐면 박문진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박문진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문진이라는 데가 MBC의 주식을 70%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있죠. 박근혜의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박문진 이사진만 교체를 해도 뭐 장악을 할 수 있죠. MBC 경영진을 교체를 할 수 있죠. 사장이나.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정수장학회에 지금 최필립에서 그 다음에 김삼 누구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합니다. 왜 왜 했을까? 제가 좀 봤어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수장학회가 3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 30%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문진의 이사진 교체만으로 왜 그러면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반대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정수장학회의 사장이 관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제가 이진숙 임명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방송통신위원은 인사청문회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은 그냥 쥐도새로도 모르게 누가 윤석열이 누구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대통령목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준숙이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바로 이진숙을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2명이 돼요. 지금 박문진 이사진들의 임기가 8월 12일이에요. 그러면 8월 1일이나 이번 달 말일이면 이진숙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아마 윤석열이가 재가를 할 겁니다. 재가와 동시에 탄핵을 해야 돼요. 재가와 동시에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이진숙이가 이상인과 의결을 하면 탄핵한다. 그럼 늦습니다. 의결하면 박문진 이사진 날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진숙이가 임명되자마자 탄핵해도 탄핵 요건이 넘쳐요. 이진숙이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진숙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카만 제가 봐도 이거는 배임 횡령이에요. 배임 횡령이 충분히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진숙 임명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그래서 이진숙이는 임명 즉시 바로 탄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 명 임명하자마자 그 사람 1인 체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차 2번째 사람은 이준석이는 또 국회 표결이 있기 전에 관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준석이 그 제3 이준석이 다음에 런진숙 다음에 또 한 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가 나오면 또 인사청문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탄핵하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이상인 대행을 지금 방통통신위원회를 날린 거는 이준석이가 혼자 가봐야 혼자 방망이 두드리고 혼자 의결합니다. 이게 전부 무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속도전이에요. 이준수기가 임명되고 나서 이상인과 지금 새로운 윤석열이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과 의결을 하나 지켜보고 한다. 얘네 의결합니다. 절대 의결하는 걸 냅두면 안 돼요.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8월 12일 전에 계속 날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는지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여러분들 이런 짓거리 왜 하겠습니까? 벌써 몇 번째예요. 런동관, 런홍일, 그 다음에 이제 런진수까지 오는, 결국 목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에요.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해서 결국은 MBC 날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빨리 하여튼 임명 즉시 탄핵 안 하면 민주당이 잘못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MBC 경영진 날라가면 MBC PD부터 날리고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속도전이에요. 민주당 이거 시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날리거나 지금 방송통신위원 날려도 역풍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지금 조중동도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준숙이나 이런 애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사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추천목의 방송통신위원을 임명을 안 해요. 왜 방통위가 2인 체제로만 가겠습니까? 대통령 몫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은 그 2명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의 심각한 유감을 표현했다. 적반하장이죠.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왜 야당 탓을 합니까? 국회가 추천한,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임명 안 하잖아요. 그쵸? 지금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외구들 막말대잔치 이틀 동안 했죠. 필리버스터. 이거 중지돼 갖고 방송사법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방송사법 통과돼도 지금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지금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이 방송사법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지금은 2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4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방송통신법 이거 안 됩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하잖아요. 그쵸? 윤석열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방송사법 믿을 거 안 돼요. 민주당은 이거 방송사법 통과는 시켰지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진숙 임명 즉시 탄핵 사유 넘치잖아요. 후보 검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역사 의식의 부재, 그 다음에 배임 횡령 문제, 이거 갖고 탄핵 사유가 넘칩니다. 임명 즉시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를 지명하는 인간이나, 저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뻔뻔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더라고요. 저게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단팥빵 280개를 샀다라고 해도 저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끼리 막말로 저는 이건 사이코패스라고 봤어요.
웬만한 여태까지 국힘당 후보 자질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인간들도 수없이 장관 배지를 장관이 되고 그랬지만 적어도 사과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인간은 시종일관 사과, 난 이게 인간이면 인간의 감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진숙 씨 3일 청문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나 이제 방통위원장 돼서 이제 한 고비 넘겼다, 천만의 말씀. 8월 2일 날 과방이 출석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8월 2일 날 청문회가 끝났다라고 하면 당신은 착각이야. 8월 2일 날 과방이 출석을 해서 거의 4일째 청문회가 이어질 거예요. 그때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나가겠죠. 결국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 증거 내지 않은 거 과방위에서 미룰 겁니다. 인간도 아닌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과방위 의사 그 현안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은 탄핵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것도 논쟁적이라 하고 얘기하고,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간이 역사 인식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이없는 거, 더 어이없는 이상한 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셀프 조사, 출장 콜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존심도 없죠. 김건희 사과를 검사가 왜 합니까? 응? 안 그래요? 김건희 사과를 왜 검찰이 발표를 해줍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사과했다. 검찰이 김건희 사과 루트입니까? 쪽팔리지도 않아요, 검찰? 응? 아무리 아직 윤석열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쪽팔린 짓을 대놓고 할 줄은 몰랐어요. 거기에다가 김건희 변호인이라고 하는 인간 발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이 대신 사과합니다. 미안한데 김건희는 주둥이가 없습니까? 김건희는 사과 못합니까? 검사를 통해서 사과를 시키고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를 시키고 주둥이가 없습니까? 응? 더 뻔뻔한 거, 김건희 변호사라는 인간이 너무나도 억울하답니다. 처벌 규정 없는데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 받았대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헌정사에 없는데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디올백 받은 년 없어요. 카톡으로 양주 쳐받고 샤넬 화장품 쳐받고 디올백 받은 헌정사에 대통령 부인이 없어요. 응? 너무나도 억울하시다고요?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죠. 알선 수재죄도 있습니다. 알선 수재죄, 응? 김영란법 위반 수없이도 많아요. 검찰이 법을 안 찾는 거예요. 지네가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낼 때는 아무 죄나 잘 갖다 붙여요. 처벌 규정이 없대요. 여러분들 진짜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고위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 있으면요, 앞으로 뇌물은
부인한테 받으라고 하십시오. 처벌 규정이 없대잖아요. 처벌 안 받아요. 안 그래요? 아니 검찰이 처벌 규정이 없대는데 다른 공무원 부인들이 받는다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 부인들은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까지는 무사 통과해요. 다 받으세요. 응?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좀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외압 개입 의혹 결국은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의회에 최상병 특검을 하다가 의회에 탄핵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최혜병 사건의 수사 외압 사건으로 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최혜병 사건 덮으려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드러난 겁니다. 제 말 맞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으로 임성근 구명 로비 임성근 살리려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드러난 거죠. 그쵸? 왜 그러냐? 여태까지 김건희 주가 조작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요. 그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의 문제예요. 왜? 대통령 되기 전에 2010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봐줬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를 깜빵에 넣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202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 주가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이상하다, 감지했다, 심리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 심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곧장 조사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금감원장은 믿을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근데 국회 정무위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넘어갈 겁니다. 응? 이게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해병대 사건 조사하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드러나갖고 결국은 이게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한 번만 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가 조작하는 애들은 절대 주가 조작 한 번만 하고 끝냅니까? 돈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돈 욕심나면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바뀔 뿐이죠.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뀔 뿐이지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었던 인간들은 주가 조작만큼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1차는 이정필이었고 선수가 2차는 이종호가 됐던 겁니다. 전주 거기에 선수로 1차에는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김건희가 이정필이랑 할 때는 전주 역할을 했는데 2차는 왜 선수로 뛰었나? 뭐 3,300원에 뭐 8만 주 날려줘요. 왜 2차에는 김건희가 직접 뛰어들었나? 주가 조작 선수한테 마음 놓고 맡겼더니 재미를 못 봤거든. 재미를 못 보니까 지가 직접 선수로도 플레이어까지 하면서 주가 조작과 공모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2차 이종호와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탄핵의 씨앗이라고 봐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탄핵 사유죄예요. 대통령 부인이라서 탄핵 사유가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부인 관리 못한 거예요. 탄핵 사유입니다. 주식 얘기 잠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일자 한 번씩만 좀 쳐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나 주식 투자하고 있다, 일자 한 번만 쳐보세요. 꽤 많네요. 주식 뭐야? 이거 주식 방송이야? 야, 내 방송이 언제부터 주식 방송이야? 그래? 주식 방송인 줄 알았어. 여기서 내가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자 쳐보세요. 내가 혹시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나 한미 반도체나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다, 이자. 요즘 반도체가 왜 죽쓰는지 아세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응? 반도체가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죽쓰는 이유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응? 그 반도체가 죽쓰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그러는데, 왜 트럼프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줬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을 지으면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기차도 우리나라 배제시켰었죠.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되면 기존에 있던 바이든이 했던 정책이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은 사실 도람프가 요거 한 번 하면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리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해리스가 제가 보면 이거 대선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이든이랑 끝까지 가면 무조건 트럼프가 이기는 거였는데, 해리스가 되면서 미국의 상원, 하원 의장, 전 낸시 펠로시뿐만 아니라 상원 의장이었던 출신들, 거기에 버럭 오바마,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여러 어떤 영향력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막 역전이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러면 트럼프는 지지층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거든요. 또 마치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줄가 모르겠어요. 지금 엎지락 뒤치락 하는데, 해리스가 되면서 바이든 사태가, 제가 민주당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예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트럼프가 귀에 암살 테러를 당했던 그 영향만큼 바이든의 사태가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선언을 하자마자 트럼프에 바짝 붙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람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의 정치를,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쉽게 제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 정책, 저는 외교만 보면 되니까 외교 정치 비교를 하면요,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민주당 같이 진보 이런 거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미국 민주당은 미국 패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군대도 파견을 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 민주당의 방침이에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결국은 미국의 세금을 좀 먹는다라고 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는 게 지금 공화당의 도란프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일자리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다른 나라 지키느라고 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우선 정책, 그리고 미국의 가장 그 양대 산맥인 중국만 견제하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해외 파병돼 있는 국가에 나가 있는 어떤 미국의 그 파병들은 철수시키고, 요거예요, 요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그 안보 그리고 외교 정책은 한반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중국과 러시아 견제는 똑같지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일본을 통한 중국 견제, 일본을 통한 북한 견제, 일본을 통한 러시아 그러니까 견제가 미국 민주당이 좀 우선시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도란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서 해결하고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남북, 이렇게 사자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일본을 좀, 그래서 도란프 시대 때 일본이 많이 배제돼 있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화당과 맞아요. 오히려 공화당과 좀 많이 맞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라고, 진보고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라 그래갖고 진보는 진보끼리만 한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도란프는 굳이 일본이 왜 끼냐 이는 주의고, 바이든은 일본을 오히려 미국의 대리인 같이 한반도에 큰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일본의 해외 파병도 사실상 보면 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도체 주식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반도체 주식 사실 분들은 지금이야 뭐 미 대선 기간이라서 어떤 도란프가 유력시 돼서 반도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요즘 주식은 바이오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로. 바이오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AI, 지금 여러분들 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반도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전 세계는 AI거든요. 그러면 왜 AI 시대가 이제 한층 다가왔잖아요. AI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가장 필수적인 건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럼 왜 또 바이오는 또 지금 대세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개발한 어떤 신약이나 그런 것들을 중국의 우한 바이오로직스인가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든 신약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공장이었는데, 미국이 그것도 생물보안법이라 그래갖고 중국 공장에서 그런 걸 만들다 보면 미국의 어떤 제약 기술이나 그런 게 유출된다라고 해서 중국 공장에다가는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혜를 입은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 연일 신고가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올 초에는 2차 전지는 가 필요했던 거는 전기차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AI 시대라서 반도체가 좀 호황이었고, 그래서 6만 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전자까지 좀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바이오 시대로 가는 거. 미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제 짧은 주식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어떤 주요 뉴스였고, 지금부터 제가 오늘의 핵심 심층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